자, 이제 플롯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플롯은 다 알겠지만 이 소설의 한 중간에서 시작을 합니다. 플롯이 뭐냐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순서가 플롯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한 80년을 살다가 이렇게 살다 죽었다가 시간대로 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소개하려면 어떻게 이제 결혼식부터 결혼을 하는 장면부터 얘기할 수도 있고 그가 아파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얘기할 수도 있죠. 이야기를 구성하는 순서가 플롯이에요. 자, 이 소설 한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첫 장면에 보면 헤스터가 간음을 저질러서 감옥살이를 하고 형기가 끝나서 나오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시장에서 장바닥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장면에서부터 이 소설이 시작이 돼요. 대개 그 서사시를 보면 중간에서 시작을 하죠. 그거를 in res medias 이렇게 이제 라틴어로 얘기하는데 뭔가 중간에서 시작한다. 왜 그럴까? 한번 보시면 다른 통속 작가 같으면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훨씬 전으로 가서 딤스데이라고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하고 뭐 연애하는 장면을 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호도는 중간에서 시작을 하고 이미 다 끝난 것부터 시작을 하죠. 죄의 과정이 아닌 결과를 중시하는 호돈이다. 호수는 이제 그렇게 안 했어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누가 어떻게 사랑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일이 이미 끝났고 처벌까지 다 받은 거잖아요. 죄의 결과가 중요하지 죄를 범하는 과정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통속 작가라면 죄의 과정에 초점을 맞췄을 것 같아요. 뭐 숲속에서 만나죠. 우리 만나는 게 나중에 두 사람이 탈출할 계획을 세우잖아요. 호선 작품에서 숲은 문명의 세계와 다른 본능의 원시 세계예요. 숲속. 그러니까 숲이 상징하는 것은 원시의 세계, 본능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을은 이성이나 신앙이 중심이 되는 문명의 세계예요. 숲은 종교의 힘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또 상징이 많다고 그랬죠. 상징, 마을과 숲, 이렇게 지금처럼 이성과 야성. 그러다가 또 뭐냐면 게다가 감옥문 앞에 펴 있는 들장미. 감옥문 앞에 꽃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아주 예쁘게 펴 있는 묘사가 시작에 나오잖아요. 뭘 상징할까요? 그것도 이렇게 들장미가 펴 있는 것도 자연이죠. 인간의 본성의 상징이에요. 감옥문 앞에 감옥에 끌려가도 자기의 본능이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감옥문 앞에 들장미가 펴 있어요. 그리고 감옥문이 육중한 참나무로 만들어졌고 못이 막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들장미 같은 존재들이 나쁜 짓을 저질러서 저 깜방에 가더라도 좋다. 또 감옥문이 육중한 나무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못이 막 박혀 있다는 거 했죠. 나쁜 짓 하면 여기에 넣고 가두는 것, 이 감옥이 바로 퓨리탄의 상징이고 못을 박는 것도 퓨리탄의 상징이에요. 문명사의 상징일 수 있죠. 들장미같이 이렇게 피어나는 건 인간의 본능이라면 그 본능을 잘못 발현해서 깜빵에 가면 문에 넣고 대못질을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문명사죠. 그 옆에 펴있는 인간의 본성이 들장미예요. 네이처라는 말 올려보죠. 네이처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자연도 있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도 있죠. 또 그 밖에 여기 상징을 쓴 A자의 상징이죠. 어떻게 보면 adultery, 간음했다. 이거의 상징인데 여러 가지 뭐 어떤 사람은 엔젤, 천사의 약자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 adultery, A의 상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낭만주의
낭만주의 작가답게 이미지나 상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의 주제를 보면, 중심적인 주제를 본다면, 첫째는 엄격한 퓨리턴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나 그냥 엄격하게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너무나 꽉 짜여져 있는 형식, 이런 거, 인간의 본능은 다 감추고, 이런 퓨리탄 사회에 대한 비판이죠. 과연 그렇게 헤스터가 잘못했느냐? 남편이 영국에서 먼저 헤스터 보고 가라고 했고 2, 3년을 기다렸던 남편은 안 와. 그러다가 목사가 너무 멋있어. 그래서 남편이 오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너무 멋있으니까 결국은 담임 목사 딤즐리가 데일과 어떤 이성, 이런 관계를 맺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평생 가슴에 A자를 달고 다니는 처벌을 받고 마을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런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냐? 내가 한번 잘못해서 평생 여기다 A자를 낙인을 찍혀갖고 살아야 되느냐? 호선의 입장은 퓨리탄 사회를 두둔하느냐 아니면 헤스터 쪽인지를 독자에게 결정하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를 어떤 게 정말 진정한 거냐 이렇게 놓고 결정은 독자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호선의 입장은 어디일까요? 헤스터? 나도 헤스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감옥에서 나와서 어린 딸 펄을 가슴에 안고 이 헤스터가 깜빵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딸을 가슴에 안고 시장에서 대중 앞에서 치욕을 당하는데, 그때 작가는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마치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처럼 묘사를 하고 있죠. 죄 많은 사람이는커녕 작가는 헤스터 프린을 두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낭만주의잖아요. 낭만주의는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낭만주의가 개인의 어떤 것들. 작가는 퓨리탄 사회보다 개인 쪽을 옹호하는 거죠. 세 번째 주제를 볼까요? 호수는 죄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어요. 삼류 작가라면 죄를 저지르는 데 초점을 맞추겠지만 죄의 결과에 무게중심을 두는 거예요. 호손이 보기에 죄라는 건, 기독교에서 죄는 야고보서 5장인가요? 거기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해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한다고 해요. 어떻게 멋진 번역이긴 한데, 또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에 따르면 죄의 결과는 어때요? 죽어야 되는 거죠. 죄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호수는 퓨리탄의 자손이면서도, 호수는 퓨리탄의 자손이면서가 아니라 자손이면서 그 가치관에 따르는 거죠. 호수는 퓨리탄의 자손이면서도 그 조상들의 가치관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조상을 어떻게 보면 엔티하는 거죠. 반대. 창피하다. 우리 조상들이 왜 저렇게 저런 짓을 했느냐. 이게 조상들에게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호선이 보는 죄라는 거는
죄는 뭐예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주관적이다. 내가 죄로 받아들일 때 죄가 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죄라고 인정 안 하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헤스터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가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헤스터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A자도 화려하게 수놓은 A자를 달고 다니는 거죠. 어느 장식품보다 브로치 이런 거보다 더 멋있게 A자를 수놓아갖고 달고 다니잖아요. 자랑스럽다는 건 아니어도 헤스터는 딤즈데일과의 관계를 맺은 것을 죄로 보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이 인정할 때 죄가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상대적인 거죠. 오히려 퓨리탄의 행동이 죄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꽉 억제고 있는 이 숨막힐 것 같은 분위기, 이게 오히려 죄가 될 수도 있다. 퓨리탄의 행동이 죄악이다. 네 번째를 한번 보죠. 네 번째 보면 네 번째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냈을 때 오히려 그건 천만다행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났으면 쫓겨나야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안 쫓겨나서 거기서 둘만 영원히 살면 인간 사회가 형성이 안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행복한 죄를 저질렀는데 행복한 죄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쫓겨난 게 다행스러운 행복한 죄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안 쫓겨났으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고통을 겪지도 않았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쫓겨났어도 힘들지만 그냥 잘 살아가잖아요. 이 고통스러운 코로나도 겪으면서 저 낙원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도 있는 거니까, 이 작품도 그런 면에서 헤스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동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자기도 죄를 져보니까 알 수 있는 거고, 죄를 안 졌으면 모르겠죠. 동병상련이라고 할까? 병든 사람을 간호해주고 죽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주고 이렇게 사회에서 유용한 인간으로 살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고, 나중에는 디컨스트럭트, 해체적인 관점에서 이 작품을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작품을 분석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것을 읽어봐야, 작품을 읽고 내가 얘기한 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베이직한 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읽고 내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대한 얘기를 논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빨리 한글이라도 텍스트를 읽어보는 거다. 그래서 적어도 앞에 커스텀 하우스는 영어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나머지 조금 남은 시간인데, 한 17분 남았는데 영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잠시 여기서 일시 중지를 했다가 영화 한번 얘기를 하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롤랑 조페 영화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롤랑 조페의 그 주원 글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가장 늦게 나온 게 롤랑 조페의 주원 글자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작품을 처음부터 쭉 한번 올라가 봐서
이제 올라가 보면 우리 처음에 했던 데가 여기 좋은 글자인데 이거를 한번 이제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봐서 1, 2주만 이걸로 하게 돼 있으니까 하고 다음 주에는 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고 네 번째는 이것을 좀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줌으로 해야 되나? 그래 네 번째는 내가 강의를 안 하고 정한 시간에 내가 카톡으로 얘기해서 정한 시간에 3명과 나하고 한번 자기가 읽은 거를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줌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오프라인으로 하게 돼 있어서 한 걸로 하고 네 번째 주에는 줌으로 이거를 읽고 영화를 보고 3명이 3시간이니까 자기가 30분 발표하는 거지. 내가 이제 이 전반적인 개관을 얘기하고 영화에 대한 얘기를 다 했으니까 이 작품 주제 이거를 읽어보고 자기가 30분 동안 이거를 강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3명이 25분에 30분 안팎 딱 30분에 맞춰서 자기가 얘기할 거를 3명한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질문하고 그래서 첫 시간은 누가, 두 번째 시간은 누가, 세 번째 시간은 누가 이렇게 해서 30분씩 3시간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뭐 60분 90분 하는 거죠. 90분 동안 다 다음 주에는 할 테니까 다다음 주 다 읽고 영화도 보시고 한 2, 3주 이제 뭐 한 달 지나가는 거니까 보고서 네 번째 주는 스카렛 레터 주운 글자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래 다음 주에는 오프라인으로 한 걸로 이렇게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을 스카렛 레터를 이제 최종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어요. 요약을 해보고 영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호도는 자신의 조상이 마녀 재판의 판사였고 퀘이커 교도의 그러니까 퀘이커는 이교도의 박해자였던 미국의 작가 나사니엘 호돈 또 노세니얼 호돈은 7월 4일생이라고 그랬죠. 미국 독립기념일답게 아메리칸 드림에 내재해 있는 악몽적인 요소를 누구보다도 먼저 인식하고 비판했던 사람이다. 뭔가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새로움을 찾아갖고 와서 열심히 성공하는 거 여기에 악몽적인 요소가 있다. 이것을 비판했던 사람인데 특히 실용주의와 더불어 미국 전통의 양대주의를 이루고 있는 청교도주의 그러니까 뭔가 실용적인 것과 청교주의의 위선과 독선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주의 그럴듯한 이런 목사들의 위선과 독선을 고발하고 있고 그들이 신대륙에 세운 낙원인 아메리카라는 것 아메리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천착했던 그것을 처음으로 바라보고 비판했던 용기 있는 작가였다. 이렇게 누군가 비평가가 해놓은 걸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1850년에 나온 미국 문학의 고전인 이 호선의 주운 글자 아까 얘기했죠. 주운 글씨라고 하면 잘못된 번역이다. A자라는 글자 하나를 나타나니까 이 주운 글자의 도입부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식민주의 건설자들은 자신들이 원래 생각했던 인간의 선과 행복의 이상향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우선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 천여지의 일부를 묘지로 다른 일부를 감옥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예외 없이 인정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기 중요한 식민지의 건설자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이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래 생각했던 인간의 선과 행복의 이상향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우선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처녀지의 일부를 묘지로 누가 죽으니까 묘지를 써야 되겠죠. 또 다른 일부를 감옥으로 누군가 잘못하는 깜빵을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을 예외 없이 인정했다. 낙원에 세운 바로 그 묘지와 감옥에 청교도들은 다른 인종들을 매장했고 다른 교파들을 구금했던 거죠. 여기에다 묘지를 만들고 감옥을 만들었는데 낙원에 세운 바로 그 묘지와 감옥에 청교도들은 다른 인종들을 또 다른 교파들을 구금하고 묻어버린 것이죠. 17세기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여주인공 헤스터 프리는 아까처럼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목사인 아서 딤스데일과 사랑에 빠져서 누구를 낳았어요? 펄이라는 딸을 낳았죠. 청교도들은 그녀에게 간통녀 어덜트리스 또는 간통하면 어덜트리겠죠. 간통은 어덜트리고 간통녀 어덜트리스의 첫 글자인 어덜트리스 ADULTERESS 어덜트리 하면 간통이지만 간통녀 어덜트리스의 첫 글자인 중빛 A자를 평생 가슴에 달고 다니는 형벌을 부과하죠. 그러나 헤스터는 독선적인 청교도 사회의 억압과 편견에 당당하게 맞서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너는 그 간통을 한 여자야 그래서 A자를 달고 다니게 했어도 헤스터는 청교도적인 독선적인 청교도 사회의 억압과 편견에 당당하게 맞서 떳떳하게 살아가죠. 호소는 A자가 엔젤, 또 A자가 아티스트, 예술가, 그리고 에이블, 능력 있는 에이블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호소는 A자가 어덜트리스가 아니라 엔젤이고 아티스트고 에이블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A자는 궁극적으로 유럽적인 유산을 극복하고, 유럽적인 유산이 뭐예요? 이 A자는 궁극적으로 유럽적인 청교도죠. 이 청교주의를 극복하고 홀로 서기에 성공하는, 나 이건 청교주의 이제 믿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나대로 살아. 이런 홀로 서기에 성공하는 아메리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미국 사이에 영국에서 넘어온 청교도주의를 버리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아메리카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롤랑 조페 감독의 주온 골시는 완벽한 당시의 의상과 말투, 또 사실주의적인 음울한 풍경과 신대륙 처녀지 아름다운 영상미, 그리고 유명 성격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여기 보면 데미 무어도 나오고 게리 올드만, 로버트 튜발 등의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아주 연기력이 돋보이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롤랑 조페 특유의 그 센티멘탈리즘과 이 감독의 특유의 센티멘탈리즘과 미국 문학에 대한 그의 무지는 불행히도 원작의 의도를 정말 많이 훼손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소설의 의도를 영화 감독이 훼손하고 있다는 거죠. 우선 마녀 재판, 인디언들의 습격과 전투, 헤스터의 남편 로저 칠링워스의 살인과 자살 같은 영화 속의 수많은 사건들은 원작에는 없는 거죠. 여기 인디언들의 습격과 전투 이런 거는 초창기에는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저 인디언들을 죽이고 그랬죠. 또 칠링워스가 자살 같은 거 이런 것은
원작에는 없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니까 한번 영화는 또 다른 예술이니까 한번 각색할 수 있는 거죠. 호우도는 사악한 복수의 화신 칠링워스를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불렀다. 칠링워스를 용서받지 못할 죄, 그냥 어떻게 보면 악의 화신이잖아요. 그 목사를 아주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롤랑 조페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원작에서는 죽는, 원작에서는 딤즈데이를 살려내 해피엔딩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원작에서는 딤즈데이 죽는데 이 영화에서는 살려내가지고 해피엔딩을 만들고 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죠, 그죠? 원작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영화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행복한 가족의 결성, 이런 것이 아니라 강인한 여자의 홀로서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펄과 딤즈데일 목사와 여기 헤스터 프린이 나중에 이렇게 한 가족이 되는 걸로 이렇게 영화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소설을 읽어보면 강인한 여성이 이런 청기도주의에 대항해서 강한 여자로 혼자 자립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것도 감독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해피엔딩은 관객들이 기대에 영합해 돈을 벌기 위해 롤랑 조페의 생각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롤랑 조페, 그래서 조페 공사 돈 찍어내서 돈 버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영화도 이런 관객에게 아부해서 돈 버는 거니까 많이 보게끔. 원작은 의도적으로 주인공 남녀의 정열의 불꽃이 꺼진 후 감옥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아니라 이야기 중간부터 한다. 그것은 남녀 간의 애정보다는 인종 간의 우정을 더 중요시하는 미국 문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다. 어떻게 보면 또 이거 대중소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남녀가 사랑하고 이런 장면을 묘사하는데 또 위대한 작가는 또 이렇게 안 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미국 문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고 어느 비평가는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감독 롤랑 조페는 원작자가 일부러 생략한 바로 그 러브씬을 되살려 놓음으로써 미국 문학을 모독했고 중 글자를 감상적인 애정 영화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렇게 영화를 비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류 영화가 됐다, 에로 영화가 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것은 조페가 범한 또 하나의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삼류 영화처럼 애정 영화로 이렇게 만들고, 그 영화 보면 그 호수가 아니라 그 뭐죠? 폭포수 밑에서 아주 관능적으로 뭐 벌거벗고 목욕하는 장면이라든가 남녀의 사랑 장면, 이런 것들을 애정 영화처럼 너무 이렇게 그려놨어요. 사실 이 작가의 호순의 작품에는 그런 걸 없죠, 별로. 그래서 롤랑 조페가 또 하나의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 영화를 보고 비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영화 주원 글자는 스스로의 가슴에도 원작에 대한 사과를 의미한 또 하나의 주홍빛 A자를 달고 다녀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는 원래 이 영화 주홍글씨, 영화 주홍글자라고 우리나라 번역이 하는데 주홍글씨라고 되어 있죠. 이 주홍글씨는 스스로 가슴에 원작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아폴로지, APOLOGY, 아폴로지 하면 사과하다. 이 A자를 의미하는, 사과를 의미하는 A자, 또 하나의 주홍빛 A자를 이 롤랑 조페가 만든 영화, 이것은 가슴에 달고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 이제 영화 이 소설을 읽고 영화를 자세히 한번 또 보고 영화하고 소설하고 비해서 발표해도 좋고 세 분이 뭐 자기 나름대로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영화도 꼭 보시고 빨리 소설을 읽고 이렇게 해서 요번에 한 4-5권인데 이렇게 해서 읽으면 엄청나게 인문학적 감성도 늘어나고 중간중간에 다 영어로 읽는다는 건 나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서론 결론 한 챕터씩은 영어로 좀 읽었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이 시간에 영화를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는 안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가 되면 또 하고 그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